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치적 요약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심 위치에 대한 척도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 데이터들에 대한 대표값 또는 그걸 중심 위치겠죠. 그래서 중심에 대한 값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위치의 척도 중에 가장 처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평균의 개념이에요. 평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평균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을 텐데 통계학에서는 산술평균이라는 용어도 물론 쓰기도 하지만 표본평균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표본평균, 샘플민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 값들이 x1부터 x2 해서 xn까지 있다고 한다면 x1부터 xn까지 데이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술평균의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관측값의 합계를 총 자료의 개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눈 개념이 바로 표본 평균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이제 기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라는 데이터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총 데이터는 스몰 문자보다는 라지 문자를 좀 활용해서 X바의 개념으로 평균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첨자를 써서 데이터가 몇 개가 있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XN바까지. 그래서 n이 너무 정확하다, 명확하다. 그러면 우리는 x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xn을 갖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그마 기호로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즐겨 쓰게 될 텐데 우리 요 양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xi를 1부터 n까지 더하는 놈을 n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종종 xn 바는 n분의 1의 서메이션 xi 이거니까 우리는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 n배, 양변 n배 이퀄리티니까 양변에 n배도 되겠죠. 그래서 n배의 xn 바는 바로 뭐냐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들이라.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합개념은 바로 평균의 n배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의 성질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관측값들이 평등하게 반영돼요. 누구는 2배, 누구는 3배, 누구는 0.5배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평등한 거예요. x1부터 xn까지 데이터가. 이것이 아주 좋은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단점이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의 예를 한번 볼게요. 직장 5명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했었을 때 평균을 한번 살펴보면 3천, 4천, 5천, 6천, 10억. 10억에 대한 연봉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평균, 산술 평균인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구해보면 2억 3,600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에 대한 평균 연봉이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사했더니 평균 연봉이 2억 3,600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걸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근데 실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단순하게 우리는 사실 없이 그러니까 사심 없이 그대로 그냥 계산해서 발표한 것 뿐인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의 이상으로 된 큰 데이터나 또는 작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본 평균의 값은 이렇게 왜곡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의 값이 너무 큰 경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평균, 산술 평균인 표본 평균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유일한 단점.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할 방법. 우리가 만든 것들이 뭐가 나쁘다고 했었을 때 그냥 그걸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발전시키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완해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중앙값의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메디안, 미디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정의는 관측값을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요. 측정 순서가 아니라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크기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표현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관측값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이제 첫 번째 측정된 거, 두 번째 측정된 거, n번째 측정된 순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x의 가로 1, 가로 2, 가로 n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미니멈의 개념이고요. 여기는 자 여기는 맥시멈의 개념이에요. 대문자로 좀 쓸게요. 자 그래서 크기 순으로 배열된 것을 가로 문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중앙값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5개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그러면 하나, 둘 해서 제일 작은 거부터 큰 거에서 쭉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5개는. 그러니까 크기 순서를 했었을 때 홀수의 데이터가 있다면 가운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짝수의 데이터면 4개 데이터면 가운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이 중앙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중앙값은 바가 아니라 여기 물결 모양이죠. 이걸 틸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틸다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n이 홀수가 되면 우리 x1부터 시작해서 x의 2, x의 3, 우리 크기 순으로 나열한 이 케이스 볼까요? 넷, x의 5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건 어떻게 돼요? 5개 데이터에서 세 번째 거니까 5에서 1 더해서 2로 나눈 그것이 3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쓴 겁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n 플러스 n이 홀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이 짝수가 돼서 이 개수가 있죠. 그 번째가.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짝수일 때 만약 이게 데이터 없으면 여기거든요. 반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평균을 내서 쓰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2분의 n, 짝수 개념이니까 n이 2분의 n의 개수가 있고요. 2분의 n 다음에 다음 번째 거 이런 형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내는 값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약간 방식이 다른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중앙값은 이런 형태야.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이그젬플의 중앙값을 하면 우리 크기 순으로 나열한 형태에서 5천만 원 형태가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평균이 갖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앙값은 물론 평균만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아쉬움. 뭐냐면 우리가 관측값들을 정말 애써서 불러들였어. 계산까지 다 했는데 실제 사용되는 것은 1개나 2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버리게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쓸모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데이터의 중심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최빈 값이 있어요. 영어는 이제 모드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의 값이에요. 그래서 최빈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빈 값은 자료에서 빈도수가 가장 큰 자료의 값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자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것은 표본 평균 또는 중앙값과 달리 범주형 자료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범주에 몇 개, 도수를 세는 거니까. 그래서 최빈 값은 이산형, 그러니까 자료에서 많이 쓰는데 수치형 자료뿐만이 아니라 범주형 자료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모두 자료들 중에서 중심값이라고 하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즉 위치 측도하고 각 자료들의 거리의 합이 가능한 작게 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가운데 위치하는 것들이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 측도의 개념과 각 자료들과의 거리의 합, 모든 데이터로부터의 거리의 개념이 있을 텐데 그 거리의 전체 합이 가능한 한 작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 위치의 측도들 간의 거리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좀 달라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거리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중앙값에 대한 거하고 최빈값에 대한 거리가 약간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것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두 자료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차의 절대치면 거리 개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절대치 개념은 나중에 중앙값 쓰고요. 차의 제곱에 원래 거리하면 루트까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그냥 여기서는 루트는 또 계산이 복잡하니까
차의 제곱으로 거리, 두 점상, 두 데이터 간의 거리 개념을 두 거리의 숫자적 데이터니까 차이의 제곱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평균의 경우에 이 거리는 이제 차의 제곱으로 정의된 양이죠. 그래서 거리의 데이터들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두 인자 간의 차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죠.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데이터들에서 평균을 뺀 평균과의 차의 거리죠. 평균과의 거리. 이것들에 대한 합 개념이 최소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와 같은 양을 FM이라고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좀 둘 거예요. 그러면 M의 어떤 값을 놓더라도 이제 거리에 대한 즉 합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서 M 대신에 여기가 바로 표본 평균이 들어갔을 때가 이 값이 최소값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냐면 도함수를 써서 도함수 값이 미분, 즉 미분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거고 2차항의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죠. 또는 위로 오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미분 가능한 포인트에서.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형태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0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찾으면 이 시그마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시그마기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M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쪽 넘겨서 N으로 나눈 거니까 바로 이런. 그래서 바로 평균의 경우에 거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거리, 차의 제곱이죠. 거리의 합이 최소대로인 것은 바로 평균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용어를 우리가 좀 사용할 때가 있는데 간혹가다 통계학 책에서 이 루트 민 스퀘어라는 RMS라는 명령을 쓰게 돼요. 이런 용어들을. 그래서 이때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편차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데이터 값과 평균과의 차이를 편향된 차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편차가 양수다, 음수다. 숫자니까 양, 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이면 평균보다 큰 걸 의미하고 음이면 평균보다 작은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위치에서부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측정치가 돼요. 그래서 이걸 편향된 차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의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이 값들 전체를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적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어요. 그래서 근호.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름은 편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편차의 밖에서부터 부릅니다. 제곱근이고 어떤 양에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고. 그래서 제곱근 평균 제곱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 따서 RMS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편차의 RMS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적인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자, 해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수로부터의 차에 대한 제곱근 평균 제곱보다도 평균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작은 거다. 최소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m 바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어떤 값이 들어가 버리면 엑스트라 할까요? 이것은 얘보다는 더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이 평균이다. 바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값에 대한 두 자료상의 거리는 절대치로 줬어요. 예, 중앙값은 절대값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x, y 해가지고 우리가 x하고 y에 대한 차의 거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값의 경우는 이 거리의 합의 또 최소값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 중앙값을 놓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에 최소값이 된다. 이런 용어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좀 다 보여주기는 힘든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절대치 함수니까 이렇게 되든지 또는 이렇게 또 꼬여서 이렇게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타나요. 최소값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부분 기울기라 하면 이와 같이 절대치 함수에 대한 형태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1이고 이 포인트에서는 기울기 사실은 없죠. 근데 그건 0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로 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형태들 다 합하면 이런 형태들에 대한 합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절대값의 합의 부분의 기울기 개념은 n보다 작은 자료의 개수가 있으면 그걸 마이너스한 거, 그다음에 n보다 큰 형태는 플러스 개념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m이 있으면 n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합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최소가 될 거는 이것처럼 한 개 또는 이것처럼 이렇게 한 개에서 또는 두 군데서 나타나든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기하학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모든 자료가 반복적이지도 않고 홀수개가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서 바로 이 중앙값보다 작은 자료 개수하고 중앙값보다 큰 자료 개수가 같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위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중앙값에서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의 자료에 대한 거리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놓으면 차에 대한 절대치 정해버리면 그 거리의 합개념이 최소가 되는 것은 바로 중앙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른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최빈값의 경우도 우리가 자료에 대한 거리를 최빈값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때에 대한 거리 개념은 나랑 다 같이 나타나면 0이고 나랑 다른 건 무조건 1로 주는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나면 이때도 마찬가지 최빈값의 경우에 이 거리의 합 개념이 가장 이 값을 합을 최소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최빈값이. 그래서 최빈값과 다른 자료의 개수는 다른 값에 비해서 비교되는 다른 자료 개수보다 더 작게 돼요. 왜냐하면 최빈값과 최빈값이라는 건 종종 자주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그냥 어떤 최빈값이 아닌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다른 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가장 작은 자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다 뭐예요?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다. 다만 이제 평균일 때 중앙값일 때 또 최빈값일 때 거리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해서 보듯이 우리 자료로부터 계산되어지는 어떤 값들이 있어요. 민스케어, RMS도 마찬가지고 등등 다. 그래서 바로 이 자료들로부터 계산되어진 어떤 산술적인 식 또는 값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타티스틱이라고 하는 통계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량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중에 산술평균 즉 표본평균만 했는데 간혹 가다가 데이터들을 평등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우리는 가중치가 있다는 개념에서 weighted me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예를 통해서 우리 통계학 시험을 4번의 수시 시험과 1번의 기말 시험을 봐서 학생들의 평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시험이라는 개념은 종종 자주 보는 형태이고 짧게 보고 이렇게 중요도가 있지 않은 이런 형태이지만 중간이나 기말 시험은 보통 중요도를 높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시험과 기말 시험을 같은 급으로 보질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가중치 개념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각 시험의 비율은 처음 4번의 수시 시험은 15% 정도의 비율, 기말 시험은 그 15%의 4번의 60%를 제한 나머지인 40%를 하는 이런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학생이 맞았다고 점수를 취득했다고 하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최종 점수는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70, 80, 75, 85, 90을 맞아서 이 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단지 내는 것이 이 학생의 성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비중이 서로 다르고 있는데 아닐 거란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비중, 가중치 개념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한 놈을 어떻게 돼요? 전체 가중치 합으로 나눠주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평양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여러분 평점이라고 하는 학점을 계산할 때 3학점인 교과목이 있고 2학점인 교과목도 있고 1학점인 교과목도 있을 텐데 그 학점 수, 이 수죠. 그 학점 수에 따른 형태에서의 학점을
맞은 점수에 대한 비중이 다른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한 값을 가지고 다 각각 그래서 전체 가중치를 나누는 이런 방식을 써서 83.5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가중평균에 대한 더 일반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 가중치가 있으면 가중치에 대한 곱의 합 개념을 가중치의 전체 합으로 나눈 것을 가중평균이라 하고 웨이티드 가중치가 적용됐다는 개념에서 기호도 평균 개념은 바로 쓰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를 이렇게 씁니다. 또는 W라고 읽어도 좋고요. 그래서 XW 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자, 데이터가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데이터가 한번 요약돼서 도수 분포표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이때 그 집단에 대한 평균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되면 돼요? 바로 그 빈도수 개념이 가중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가중치 개념이 빈도수 개념으로 바뀐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FI가 가중치, 빈도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치하고 도수의 곱의 합을 뭐로?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눈. 전체 도수가 가중치 전체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 도수 분포표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한번 우리 예제를 통해서 보면 60명의 학생에 대한 키의 도수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도수 분포표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집단의 60명에 대한 키의 대표값, 평균 개념은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면 계급 도수분포표를 준 거니까 138.5에서 143.5가 한 명 있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주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구간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값을 뭐라고 정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상에서 이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용의 법칙이죠. 가운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으면 모나지 않아요. 물론 이 한 명의 학생이 138.5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43.5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가능성 개념을 보면 거기보다는 많은 이제 다른 데서도 있고 하면 이 값의 가운데 값인 141에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건 경향성에 따라 달라요. 데이터의 계급을 정해놓고 나는 이걸 큰 쪽으로 좀 뭔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계급값을 이쪽 오른쪽으로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는 중앙값도 왔다 갔다 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설득력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중간으로 잡아서 얘기하는데 하자를 걸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급 구간이 있으면 그것의 가운데 값으로 계급값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놓고 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돼서 141이 한 명 있고 146이 2명 있고 151명이 5명 있고 이런 정도의 데이터 구조로 이제 요약이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중평균의 개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가중치가 이쪽이 되는 거죠. 도수 개념. 그래서 가중치를 곱한 값이 141이요, 292요, 755요 등등 해서 372까지 그 합이 9,88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의 곱의 합 개념이 9885고 그걸 뭐로 나눈다 그랬죠? 전체 가중치인 6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164.7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4.75는 이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최빈값의 위치하고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166이 15명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최빈값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166하고 164.5는 7호는 수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떤 키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이나 중앙값이나 또는 일반적인 평균이나 또는 최빈값 이런 우리가 중심성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수치적 요약은 다 중심의 위치를 얘기하는 좋은 통계적 도구들이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거지 항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평균이나 가중평균을 포함한 중앙값이나 최빈값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수치형 요약 중에 대표값이라고 하는 중심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형 요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심 위치가 아닌 중심 위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완한 흩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